혹시 매달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퇴직금으로 산 송도신도시 상가는 절반이 텅 비어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가고, 믿었던 자식은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며 마지막 남은 집까지 넘보고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 7천 원을 벌기 위해 종로 3가역에서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68세 어르신의 이야기가 10년 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혜를 오늘 놓치시면 당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진짜 사는 이야기 속에서 돈과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남은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의 답안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어제 내가 오늘의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어깨를 바로 어제의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그 서늘한 가정을 말입니다. 67세 김용현은 동틀 무렵에 푸른 공기를 가르며 종로 3가역 한번 출구로 향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새벽의 냉기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였다. 손에 쥔 1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 이것이 오늘 그가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희뿌연 입김을 뿜어내자 맞은편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흐릿하게 보였다. 저 줄의 끝에 서는 것은 스스로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만 같아 용현은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했다. 대신 그는 낡은 리어카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끼익 하고 바퀴가 비명을 질렀다. 이틀 꼬박 서울의 골목을 헤집어 모은 폐지가 리어카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고물상 주인이 저울을 보며 던진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12,000원. 요즘 값 많이 떨어졌어, 영감님. 하루 6,000원. 그의 하루는 그 정도의 가치였다. 같은 시각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 김용현의 오랜 친구인 박한철은 막 잠에서 깬 아내 이민숙에게 시나 말했다. 여보, 어제 부동산 김 사장이랑 통화했는데 말이야. 별내 신도시 그 상가 우리가 잡아야 해. 코너 자리라 목도 좋고 2년만 고생하면 월세만으로도 우리 노후는 걱정 없대. 마지막 기회야, 정말. 한철의 목소리엔 퇴직 후 처음으로 찾은 희망과 흥분이 가득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아내 민숙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 대답 대신 어제 요양원에서 돌보던 할머니가 넋두리처럼 뱉은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선생님, 내 통장에 마지막으로 찍혔던 그 3억이 지금은 내 아들 눈가에 주름이 됐고 내 가슴에 멍이 됐어. 사업 자금이라고 싹 가져가서는 이젠 전화도 잘 안 받아. 내가 평생 모은 게 고작 그런 거였나 봐. 민숙은 그 말을 삼키며 그저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끓어오르는 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쓰게만 느껴졌다. 며칠 후 한철은 용현을 불러냈다. 허름한 국밥집에서 뜨끈한 국밥을 마주하고 앉았다. 용현아, 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나랑 같이 뭐라도 해야지. 내가 말했던 상가 말이다. 너도 돈 좀 보태서 같이 해보는 건 어때? 내가 대출 이자는 어떻게든 해볼 테니. 한철은 진심으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용현은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국밥 그릇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럴 돈 없어, 임마. 그리고 너도 조심해라. 요즘 자영업자들 곡소리 나는 거 모르냐? 작년에만 98만 명이 넘게 가게 문 닫았대. 에이, 그건 준비 없이 뛰어든 사람들이나 그렇지. 우리는 다르지. 연금 월 60만 원 나오는 거. 그거 아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손주들 용돈 주냐?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지. 한철의 말에 용현은 순간 숟가락을 멈췄다. 월 60만 원. 그에게는 꿈같은 액수였다. 그의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은 고작 38만 원이 전부였다. 그 돈으로는 월세와 약값을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콜록 하고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한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 기침이 왜 이렇게 잦아? 병원은 가봤고? 나이 들면 다 그래. 괜찮아. 용현은 황급히 말을 돌렸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비참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한때는 그 역시 번듯한 중소기업의 부장이었고 한철보다 먼저 집을 샀고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자부했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는. 인숙은 요양원의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 동료가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예쁘긴 한데 허리가 끊어지겠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주 풀타임이야. 딸내미는 맞벌이 한다고 맡겨놓고 주말에도 데려갈 생각을 안 하네. 인숙은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본 기사를 떠올렸다. 언니, 그거 알아? 하버드대에서 연구했다는데 하루 9시간 이상 손주 돌보는 할머니는 심장병 걸릴 확률이 55%나 높아진대. 우리 몸 축내면서까지 해줄 일은 아닌 것 같아. 알지, 아는데 그래도 어떡해. 내 새끼가 힘들다는데 밥값이라도 벌어다 주면 말을 안 해. 그때 창가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자식한테 밥 사주고 손주 봐주는 게 그게 다 사랑인 줄 알았지. 근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어. 그게 내 노후를 갉아먹는 독이었어. 진짜 사랑은 나를 먼저 지키고 그 남는 힘으로 멀리서 응원해주는 거였어. 자식 인생에 너무 깊이 발 담그는 거 아니야. 그러다 같이 빠져 죽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서린 깊은 후회에 민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남편 한철이 하려는 일이 바로 그 같이 빠져 죽는 길은 아닐까. 결국 한철은 용연을 설득하기 위해 별내 신도시의 문제의 상가 건물로 그를 데리고 갔다. 봐라, 용연아. 바로 저기 코너 자리야. 3층 전체가 텅 비어 있긴 한데 곧 스타벅스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해. 하나만 들어오면 여긴 완전히 산하는 거야. 한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망에 차 있었지만 용연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건물 전체에 유령처럼 나붙은 임대문의 현수막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텅 빈 공간. 바람이 횡하니 복도를 스쳐 지나가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다. 공실률 40%라는 부동산 사장의 말을 한철은 기회라고 들었고 용연은 현실이라고 읽었다. 한철이 상가 1층의 한 음식점을 가리켰다. 저기 봐, 저 집은 장사 잘 되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용연은 음식점 사장의 지친 얼굴과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배달의 말림 소리를 보았다. 저 주문 한 건에 10%가 넘는 수수료가 빠져나갈 것이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 저 사장의 어깨에 올려진 짐의 무게를 용연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한때 저런 꿈을 꾸었고 저런 절망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한철아, 이건 아니야. 이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용연의 낮은 목소리에 한철은 기분이 상했다. 넌 왜 자꾸 초를 쳐? 내가 알아서 해. 넌 그냥 내 인생이나 잘 살아. 화가 난 한철은 용연을 남겨두고 차를 몰아 떠나버렸다. 홀로 남겨진 용연은 텅 빈 상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져 마치 폐허 위에 선 마지막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용연은 한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한철도 덜컥 겁이 났다.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후회됐다. 그는 수소문 끝에 용연이 살고 있다는 쪽방촌을 찾아갔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건물, 어둡고 축축한 복도를 지나 용연의 방문을 열었을 때 한철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약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방 안에서는 지독한 파스 냄새가 진동했다. 용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용연아, 너 왜 이러고 있어? 한철이 어깨를 흔들자 용연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 한철이냐,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가라. 볼썽사 나오니까. 무슨 소리야, 병원부터 가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임마. 한철이 용연을 부축하려 했을 때 용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터져나왔다. 내가 너처럼 될 뻔했어. 아니, 너보다 더했지. 용연은 기침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10년 전 퇴직금을 모두 털어 아들이 하자는 신도시 상가에 투자했다. 아들은 아버지, 이게 마지막 효도할 기회라며 그를 설득했다. 하지만 상가는 분양이 되지 않았고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풀어났다. 결국 집까지 팔아 이자를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들은 죄책감에 그를 떠났다. 아내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홀로 남았다.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약간의 연금, 그리고 찢어질 듯한 가난뿐이었다. 한철아, 내가 왜 내 전화를 피했는지 아냐?
내가 그 상가 계약했다는 소리 들을까봐. 내 친구마저 나처럼 이 지옥으로 들어오는 걸 볼 자신이 없어서 용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친구를 향한 미안함의 눈물이었으며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서러운 눈물이었다. 한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의 고통이 친구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가 꿈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친구가 이미 겪어낸 악몽의 재방송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친구가 온몸으로 막아서려 했던 그 지옥의 문 앞에 자신은 웃으며 서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한철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민숙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한철은 아내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아이처럼 아내의 품에 안겨 용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다. 민숙은 말없이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저 남편의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주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한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랍에서 별내 신도시 상가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수많은 숫자와 약속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 그의 노후를 책임져 줄 황금알처럼 보였던 그 종이가 이제는 친구의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것처럼 보였다. 민숙이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뭘까요? 돈 몇 푼이에요? 아니면 남은 우리 인생이에요? 한철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따뜻한 손,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그들의 세월. 그것이 바로 그가 지켜야 할 전부였다.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접었다. 마침내 그는 내 조각이 된 종이를 힘껏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욕심이 흩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거짓된 희망이 부서져 내렸다. 한철은 후련한 표정으로 민숙을 보며 말했다. 그게 최선입니까? 아니, 이게 최선이었어. 우리가 함께 있는 거, 건강하게 웃는 거. 그거 지키는 게 내 남은 인생의 최선이야. 다음 날 한철과 민숙은 따뜻한 죽과 반찬을 싸들고 용연의 쪽방을 다시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들을 보며 용연은 당황했지만 한철은 그저 친구의 손을 꽉 잡았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이라는 답안지에 서로가 써 내려간 가장 진실한 위로였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올해 68이 된 최정수 씨의 하루는 아내 박서연 씨와 함께 아파트 뒤편 광교산 둘레길을 걷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쳤고 은퇴 후에는 자신의 삶이라는 역사책을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등산 스틱 대신 아내가 싸준 보온병이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수한 보리차가 담겨 있죠. 정수 씨는 정년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지 모를 액수지만 그와 아내에겐 세상을 다 가진 듯 넉넉한 금액입니다.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10수년 전 대출금을 모두 갚은 아파트 한 채. 이것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 목록이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나 욕심 대신 평온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수 씨의 노후에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평생 사업을 하다 은퇴한 오랜 친구 이강민이 흥분된 목소리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정수야, 내가 기가 막힌 걸 찾았어. 가평의 애견 동반 펜션 부지가 나왔는데 여기가 대박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께 고양이 없이 못 살잖아. 주말마다 방이 없어서 난리래. 우리 퇴직금 합쳐서 이거 하나 잡으면 연금은 그냥 용돈이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황제처럼 살 수 있어. 이게 우리 인생 마지막 로또야. 강민의 눈은 탐욕이 아닌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마지막 기회를 잡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제안은 솔깃했습니다. 월 280만 원. 아프지 않고 조용히 살기엔 충분했지만 가끔 손주들 원하는 장난감 하나 선뜻 사주기엔 망설여지는 돈이기도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정수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 주 주말 정수 씨는 아내와 함께 강민이 말한 가평의 펜션 부지로 향했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과연 주변 펜션들은 젊은 연인들과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강민의 말대로
대박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수많은 학생들의 미래를 상담해주며 다져진 정수 씨의 신중함은 다른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는 펜션 주차장에 세워진 외제차 대신 펜션 구석에서 쉴 틈 없이 이불을 털고 있는 주인의 굽은 허리를 보았습니다. 바비큐장에서 피어오른 맛있는 고기 냄새 대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예약 현화를 받으며 초조해하는 안주인의 지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들러 물어보니 이미 비슷한 콘셉트의 펜션이 우후죽순 생겨나 할인 경쟁이 극심하고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플랫폼 수수료, 끝없는 민원 처리까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수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뭘까? 통장에 찍히는 숫자일까? 아니면 매일 아침 당신이랑 같이 산책하는 이 시간일까?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의 마지막 남은 욕심을 녹여내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강민은 넌 평생 그렇게 겁쟁이로 살다 가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수 씨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겨울, 정수 씨는 며칠 전 강민의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시작했던 펜션 사업은 금리 인상과 과당 경쟁의 직격탄을 맞았고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진 강민은 결국 헐값에 펜션을 처분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도 다툼 끝에 별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정수 씨는 아내와 함께 단골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뜨끈한 국밥을 한술 뜨며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그 뜬구름을 잡으려 했다면 지금 이 국밥 한 그릇도 편히 못 넘겼을 거야. 그는 친구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평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서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체감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국밥값을 계산하고 나와 근처 과일 가게에서 가장 좋은 샤인머스켓 한 상자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강민이한테 한번 다녀옵시다.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줘야지. 친구의 실패를 비난하는 대신 그저 밥 한 끼의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정수 씨가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역사에 대한 예였습니다. 정수 씨와 아내는 여전히 매일 아침 광교산 둘레길을 걷습니다. 주말이면 시립도서관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은 아껴 모은 돈으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 손주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졸랐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건 못 사주지만 대신 이번 주말에 너랑 같이 자전거 타고 서호공원 3바퀴 돌아줄게. 탕수육도 사주고. 손주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이내 할아버지와 함께 땀 흘리며 자전거를 타고 먹었던 탕수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며 웃었습니다. 최정수 씨에게 노후의 행복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손을 잡고 걷는 아침 산책길의 풀냄새였고 도서관의 낡은 책에서 나는 쿰쿰한 종이 냄새였으며 손주와 함께 나눈 탕수육 한 그릇의 온기였습니다. 그의 월 280만 원짜리 연금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성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정수 씨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완벽한 오후는 그가 스스로의 원칙과 지혜로 지켜낸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실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통계를 보면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76살이 넘어가면 2분 중 1분은 빈곤층에 속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넣었던 국민연금, 이것만 믿고 있어도 될까 싶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평균적으로 60만 원대라고 하는데 앞서 본 김용현 어르신처럼 30만 원대에 그치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걸로는 정말 병원비 한 번 내기도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평생 모은 쌈짓돈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사업에 뛰어드시는데 이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자영업으로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땅이나 가게를 열었다가 5년을 버티는 분들이 절반도 채 안 된다고 하니까요. 특히 신도시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를 조심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텅 빈 상가를 보며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만 내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주머니 사정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까지 병들게 만들죠.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아지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힘든 선택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에 끙끙 앓다가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또 손주 봐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게 젊은 사람도 힘든데 우리 어르신들 허리며 무릎이 남아나지 않죠. 하지만 모든 분들의 노후가 이렇게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보신 최정수 선생님 부부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안정적인 연금과 빚 없는 집 한 채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최정수 선생님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친구가 애견 펜션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고 했을 때 귀가 솔깃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선생님은 그 펜션 주인의 지친 얼굴과 굽은 허리를 먼저 보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이면의 고단함을 꿰뚫어 본 지혜가 결국 수억 원의 돈을 지켜낸 셈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로 건강을 꼽았습니다. 최정수 선생님 부부처럼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고 가끔 손주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풀냄새, 책에서 나는 종이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돈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노후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 그리고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마음가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이나 손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챙기는 것이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오늘의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김용현 씨와 최정수 씨,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의 현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죠.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서늘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김용현 씨의 절망과 최정수 씨의 평온, 그 갈림길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과 전문가들의 귀한 조언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불안정한 소득의 늪을 건너는 법입니다. 김용현 씨가 폐지를 주어 손에 쥔 돈은 하루 6,000원, 여기에 월 국민연금은 3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최대 35만 5천 원을 지급하도록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씨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기초연금은 정말 생명줄과도 같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되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 대신 어르신들의 경험과 건강에 딱 맞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같은 공익활동형도 있고 취약노인 말벗 도우미나 보육시설 보조 같은 사회 서비스형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시면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서 소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용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노년기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기업이 어르신들을 계속 고용하고 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같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의 귀한 경력과 지혜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박의 유혹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박한철 씨가 마지막 기회라 믿었던 신도시 상가 투자는 김용현 씨의 과거를 파멸로 이끌었던 악몽의 재현이 될 뻔했습니다. 노년층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위험한 투자 유혹을 막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은퇴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복잡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구별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사기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모두 잘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찾으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실제 금융사기 사례들을 들려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큰돈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3번 생각하고 1번 결정하라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자녀나 가까운 지인의 말만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공인된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전문가의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둘째, 월세 보장, 대박 수익 같은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최정수 씨 부부처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공실률은 어떤지, 유동인구는 많은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셋째, 퇴직금 전부를 한 곳에 거는 몰빵 투자나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대출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년기 투자의 제일 원칙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지 무작정 굴리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몸과 마음의 병을 미리 막는 법입니다. 김용현 씨의 잦은 기침과 친구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고통, 그리고 손주 돌봄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노년기에 정말 흔히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미리 대비하고 어르신들을 지켜드리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거나 쥐약안보호센터 같은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어르신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에 동행하거나 공과금 납부를 돕는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마음 돌봄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치매 조기 검진, 상담, 그리고 치료비 지원은 물론이고 치매 환자 가족분들을 위한 교육과 자조 모임 운영을 통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변수는 다름 아닌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과도한 손주 돌봄은 황혼 육아 우울증과 함께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서 이야기하고 희생이 아닌 건강한 도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정수 씨 부부처럼 매일 꾸준히 걷는 것과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건강 습관을 꾸준히 만들고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최정수 씨의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걷는 산책길, 도서관의 책 냄새,
그리고 귀여운 손주와 나눠 먹는 따뜻한 탕수육 한 그릇과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을 지켜준 것은 월 28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소득과 위험한 투자를 단호하게 거절한 현명함이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주지만 결국 내 노후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나의 노후 소득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점검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값지고 현명한 노후 준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한 줄기 빛, 저무는 노을 앞에서 비로소 깨닫는 그림자처럼 우려 걸어온 길,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는 황혼의 시간. 때로는 거친 비바람 맞아 흔들렸어도, 때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잔잔히 미소 지었어도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빚었음을. 오늘 이 황혼의 문턱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가요? 이 시처럼 오늘 우리가 마주한 김용현 씨와 최정수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의 그림자이자 희망의 빛일지도 모릅니다. 김용현 씨의 이야기 속에서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후회가 사무쳐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고된 하루의 끝에는 싸늘한 방 한 칸과 차가운 식탁, 그리고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통안의 탄식이 자리했을 겁니다. 한때는 젊음의 열정으로 가득했을 그의 삶이 노년에는 어째서 이토록 팍팍하고 서늘해져야만 했을까요? 병든 몸을 이끌고도 쉬지 못하는 현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마음, 세상의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그 막막함은 비단 김용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 혹은 미래의 내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는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노년의 삶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반면 최정수 씨 부부의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걷는 산책길, 도서관에서 발견하는 지혜, 귀여운 손주와 나누는 따뜻한 탕수육 한 그릇,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소박하지만 충만한 행복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과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며 그는 위험한 유혹 앞에서 단호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짐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안도감과 함께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따뜻한 소망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평온한 미소 속에서 우리는 노년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대비되지만 결국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년을 꿈꾸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김용현 씨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소득 불안정, 금융 사기의 위험,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병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정수 씨의 평온한 노년은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지혜롭게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황혼을 맞이할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이자 강력한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시니어가 될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상에서 함께 고민했던 소득 안정, 현명한 자산 관리,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전문가의 조언들을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 흘려듣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행복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지침이자 나침반입니다. 지금 당장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6,000원의 폐지 대신 한 달 30시간의 사회활동으로 작은 소득과 함께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되찾는 것. 대박이라는 허황된 유혹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구하는 작은 용기. 과도한 손주 돌봄으로 인한 아픔을 인내하기보다 나의 한계를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현명함. 그리고 매일 30분이라도 사랑하는 이와 손잡고 걷는 작은 습관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눈물 대신 미소로 채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화려한 부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따뜻한 온기,
지혜롭게 삶을 가꾸어 온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후회 없는 노년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별들이 더욱 빛나듯 우리의 화운도 깊어질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부디 여러분의 삶을 따스하게 감싸 안고 지나온 세월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시이며 앞으로 펼쳐질 시간 또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신의 가장 빛나는 황혼을 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